아니, 사위가 그것도 모르고 어떡해요? 요즘 세상의 대학도 지방이고 직장도 중소기업이면 솔직히 우리 딸한테는 좀 아깝죠? 장모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아내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반찬만 바라봤습니다. 장모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장인은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의 표시였습니다. 그날 민우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자기가 사위가 아니라 평가 대상이라는 걸요.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사람의 자리가 정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식탁 위에서 시작된 한 사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조용히 닿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우 부부가 결혼한 지 2년. 장모는 한 번도 민우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사위였습니다. 장모는 사위에게 늘 높임말을 썼습니다. 무례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높임말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존중이 아닌 거리였고 예의가 아닌 냉대였습니다. 그 호칭 뒤에는 언제나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변변찮은 사위, 집안 배경 없는 사위. 오늘은 회식 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인 회사에서 임원 승진 축하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위, 그날 뭐 입고 올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재벌 2세, 의사, 변호사들인데 장모의 말투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실은 무시였습니다. 제대로 된 양복 하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체면도 있고.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의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는 닳아서 뒤꿈치가 해져 있었습니다. 장모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오셨어요. 말은 반갑게 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식사 중이셨네요. 방해하려던 건 아니고. 아니에요, 뭐려. 앉으세요. 장모는 자리를 권했지만 눈은 아버지의 낡은 옷을 훑었습니다. 식탁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요즘 일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뭐 하시는 거라고 했죠?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작은 무역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다는 건 지금은 안 하신다는 거죠? 네, 정리했습니다. 장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지금은 뭐 하세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모와 장인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변찮은 집안이다. 수지는 그런 부모의 행동이 부끄러워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차만 마셨습니다. 장모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사위, 다음 주 임원 모임 때 우리 딸 옷은 준비했어요? 명품은 아니어도 최소한 백화점 브랜드는 입혀야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했어야죠. 진짜 답답해서. 장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우의 주먹이 식탁 밑에서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와 민우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외투를 여미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라이는 요즘 괜찮으냐? 네, 괜찮습니다. 그래. 아내 잘 챙겨라. 네, 아버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양반 진짜 말이 없네.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아들은 저렇게 키워놓고,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진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우는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대답 대신 그저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외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장모의 차갑던 눈빛도 언젠가는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증명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우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한 달 뒤 새벽 4시였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수진이 가슴을 움켜쥔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수진아. 민우가 몸을 일으켜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어디가 아파? 숨이 잘 안 쉬어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수진은 곧바로 중환자 진료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CT, MRI. 검사가 이어질수록 의료진의 움직임은 빨라졌고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3시간이 지난 뒤 진료실. 중년의 교수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병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혈관이 비정상적으로 굳어가는 희귀 질환입니다. 발병률이 낮아서 보험 적용도 거의 안 됩니다. 민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약물 치료로 버티는 수준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수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식이요? 폐 이식입니다. 정확히는 양쪽 폐 모두요. 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까지 가는 과정도 길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드나요? 교수는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식 전 검사, 대기기간 치료비, 수술비, 이후 면역 억제 치료까지 합치면 최소 3억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3억? 그 숫자가 민우의 가슴을 그대로 내리눌렀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고는 987만 원. 평소라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였습니다. 보증금은 2억이 넘었지만 당장 손댈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대출도 이미 한 차례 당겨 쓴 상태였습니다. 더 늘리려면 집을 빼거나 보증을 세워야 했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없구나. 그 사실이 더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비용은요? 당장 입원비와 정밀 검사비로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들 힘도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수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결국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수진이가 병원에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희귀병이라는 것, 보험이 안 된다는 것,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이식?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어디 병원이야? 1시간 뒤 장모와 장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는 수진을 보자마자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수진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장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인은 민우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나? 민우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수록 장인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이시까지 가야 한답니다. 비용은 최소 3억이라고 합니다. 장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3억?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장모가 나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복의 사위. 네, 장모님. 난 이런 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장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애는 살리고 봐야죠. 근데 이런 큰 돈은 솔직히 갑자기 어디서 구해야 할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남편인데 빚을 내던 사채를 쓰던 자네가 발벗고 먼저 나서야 하지 않겠어요? 귀한 내 딸 데려가 고생시키더니 이 사단이 난 거지. 이래서 사람 잘 들여야 돼.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돈댁에서도 분명히 같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수진이가 희귀병입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폐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 보험이 안 된다는 것,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 아버지는 끝까지 말없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5천만 원입니다. 알았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전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았습니다. 그 담담함 뒤에 늘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병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고 민우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단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은행을 3곳이나 돌았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대출 상담을 받을 때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신용대출은 이미 한도가 거의 다 차 있으십니다. 추가 대출은 담보가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보증인이 계시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민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보증인을 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대학 동기 재혁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나 민우야. 민우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민우는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나도 지금 전세 대출 때문에 여유가 없어. 아니야. 괜찮아. 미안하다. 회사 선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민우 씨, 나도 애들 학원비에 이것저것 빠듯해서 솔직히 도와주기 어렵네. 모두가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우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릎에 팔꿈치를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고개를 드니 장모였습니다. 손에는 보온병과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주려고 죽을 좀 끓여왔어요. 병원 음식은 입에 잘 안 맞는다고 해서요. 장모는 민우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자네, 하루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식사는 하고 다니는 거죠? 네, 먹고 있습니다. 장모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사위분이 이렇게 먼저 지치시면 우리 수진이는 누가 지켜요. 말투는 끝까지 공손했지만 말 사이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네요. 우리 집에 돈이 넉넉했으면 지금 당장 다 해결해주고도 남았을 텐데. 장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친척들, 지인들한테 다 연락을 돌려봤어요. 큰 돈은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저것 모아서 장모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이에요. 급하게 현금 만들다 보니 이것밖에 안 되네요. 이걸로 당장 입원비랑 정밀검사비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민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장모님, 이복의 사위, 일단 받으세요. 이건 내 딸 치료비예요. 하지만 민우도 장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장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댁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장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장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나는 자네 집은 믿지 못하겠어요. 자네 아버님 지금 일도 안 하시고 노후 자금이라도 모아둔 돈이 있으신 건지도 모르겠고. 장모님,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란 건 알아요. 우리 수진이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오는 길에 부동산 가서 월세 받던 원룸도 내놓고 시골 땅도 금매로 내놓고 현금 융통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알아보고 있는 부분인데 사돈댁은 성이라도 보여준 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 집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있잖아요. 장모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위가 우리 수진이 남편인데 자네가 중심을 잡아줘야지. 그 말에는 딸을 향한 간절함과 시댁을 향한 조심스러운 불신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모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5천만 원. 그날 저녁 장모는 병실에서 수진을 돌봤습니다. 죽을 떠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엄마는 내 옆에 있는 게 제일 편해.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가 더 미안하지. 민우는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장모는 분명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위가 책임지셔야죠. 그 말이 계속 민우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장모와 장인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장모는 가기 전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내 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도 그만큼 절박해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돈 어른께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이식 대기 등록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민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그래, 민우야. 장모님께서 5천만 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 제가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건 1,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응.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부족한 생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혹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뭐?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네. 며느라기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보마. 하지만 아버지, 너는 곁에만 있어라.
지금은 그게 너의 몫이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말.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식 대기자 등록을 위해 정밀검사 및 초기 치료비 8천만 원 선입금이 필요합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장모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사위, 이거. 장모는 봉투를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지인에게 부탁해서 1,000만 원 더 마련했어요. 장모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으세요. 이제 정말 남은 게 없어요. 원룸도 땅도 당장 팔 수가 없다는군요. 민우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는 2개의 봉투, 총 6천만 원. 그리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2천만 원. 민우는 병원 복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밤은 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아침, 민우는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수진 환자분 보호자분이시죠? 원무과에서 잠깐 뵙고자 합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수진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여전히 얼굴에 걸려 있었고 호흡은 전보다 조금 안정돼 보였습니다. 어디 가요? 잠깐 원무과에서 보자고 연락이 와서 금방 올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민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원무과로 내려갔습니다. 원무과 앞은 늘 붐볐습니다. 진료비 수납 창구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서류를 든 보호자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우가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자가 직접 나와 민우를 불렀습니다. 김수진님 보호자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잠깐만 오시겠습니까? 그가 안내한 곳은 일반 상담 창구가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유리문이 달린 조용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VIP 상담실이라는 작은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중년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요. 문이 닫히자 복도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차분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자 차가 한 잔 나왔습니다. 어제 제출하신 서류들 확인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보호자 정보와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중년 남자는 서류를 넘기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보호자분, 부친 성함이 박중호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순간 중년 남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확신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병원에 함께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습니다. 중년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시게 되면 원무과로 꼭 연락 주시겠습니까? 민우는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묻는 게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확인할 게 있다는 말, 부친 성함, 왜 굳이 아버지 이야기를 했을까? 병실 앞에서 장모를 마주쳤습니다. 이복의 사위, 원무과에서는 무슨 일이셨나요? 아, 별일은 아니고요. 서류 확인한다고 잠깐. 장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병원이 워낙 바쁘니까요. 그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민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심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요.
혹시 사돈 어른께서 오늘 병원에 오신다고 하시던가요? 장모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분명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장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날 오후 민우는 병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들어 있었고 모니터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고 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민우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나도 알아볼 일이 있어서 정신이 없었다. 병원에서 얘기하자구나. 아버지의 말투는 늘 그랬습니다. 담담했고 더 묻지 않게 만드는 말투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낡은 외투 그대로, 해진 구두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실 안을 둘러보고 수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들겠구나. 수진은 힘겹게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괜찮다. 잠깐 보고 가려고 왔다. 아버지는 민우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무과부터 들렀다 오마.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병원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병원 복도는 늘 비슷했다. 소독약 냄새와 낮은 발걸음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계속 울리는 호출음. 그런데 그날은 민우에게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원무과 쪽에서 직원이 먼저 다가왔기 때문이다. 혹시 김수진 환자분 보호자님이신가요? 민우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직원은 민우의 얼굴보다 그의 뒤쪽을 한 번 더 살폈다. 부친 분성함이 박중호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는데 저희 아버지를 왜? 부친분이 지금 병원에 계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우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직원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잠시 후 원무과장이 직접 나왔다. 민우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낮에도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원무과장은 민우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의 뒤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그제야 민우는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낡은 외투와 익숙한 구두,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순간 복도의 공기가 달라졌다. 원무과장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다. 여전히 바쁘시군요. 그 짧은 말에 원무과장의 허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원무과장은 병실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대기자는 몇 명입니까? 국내 기준으로는 30명 정도입니다. 면역 수치가 안정적인 쪽은 현재 기준으로 5명 내외입니다. 해외 협력 병원은 3곳과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질문과 답변을 듣는 동안 민우는 느꼈다. 아버지가 이 병원의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그때 병실의 문이 다시 열렸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섰고 원무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 원장님. 주 원장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선생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은 들었습니다. 주 원장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환자분은 지금 병실보다는 VIP 병동으로 옮기는 게 맞겠습니다. 민우가 반사적으로 물었다. 지금 옮기는 건가요? 주 원장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감염 관리와 면역 억제 치료를 동시에 고려한 판단입니다. 장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VIP 병실이라면. 주 원장은 말을 끊지 않고 이어갔다. 설립 초기부터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말했다. 그게 이 병원의 원칙이었지요. 그 말에 주 원장은 고개를 더 숙였다. 병실을 나서자 이미 간호사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VIP 병동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이동은 즉시 진행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민우는 그 장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장모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바라봤다. 여전히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 있던 거리감은 분명히 사라져 있었다. 사돈 어르신. 아버지는 그 시선을 피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앞을 보고 걸었다. 그날 민우는 분명히 느꼈다. 아버지는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고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병원 안에서는 이미 모두가 알아보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판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VIP 병동으로 옮긴 뒤 병실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소음은 줄었고 복도에는 불필요한 발걸음이 없었다. 간호사들은 들어올 때마다 노크를 했고 차트를 확인하는 손길도 이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다. 민우는 그 작은 차이를 놓치지 못했다. 수진이 누워있는 병실이 바뀌자 사람들의 태도도 함께 바뀌고 있었다. 잠시 후 담당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 담당 교수님 회진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간호사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주 원장님께서도 잠깐 들르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우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주 원장이라는 말이 아직도 현실감 있게 들리지 않았다. 회진 시간보다 먼저 병실 문이 열렸다. 주 원장이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담당 교수와 원무과장이 함께 들어왔다. 병실 안 분위기가 순간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주 원장은 수진의 상태를 직접 살폈고 차트를 넘기며 짧게 질문을 던졌다. 어젯밤 수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면역 반응은 현재로선 큰 변동 없습니다. 주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다.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준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길게 대답하지 않았다. 무리만 없으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 원장은 고개를 숙였다. 네, 기준 안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장모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만 있었다. 끼어들지도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주 원장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결정권자에게 보이는 태도라는 걸 장모도 느끼고 있었다. 주 원장은 다시 수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VIP 병동에서는 감염 관리 인력을 추가로 붙일 예정입니다. 보호자 출입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민우가 물었다. 그럼 제가 상주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주 원장은 민우를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직계 보호자 한 분은 가능합니다. 그 말은 허락처럼 들렸지만 이미 정해진 결정처럼 느껴졌다. 회진이 끝나고 의료진이 나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우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침부터 이어진 일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다. 수지는 잠들어 있었고 장모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잠시 후 장모가 민우를 불렀다. 사위.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네, 장모님. 장모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은 예전부터 이 병원과 인연이 있으셨던 건가요? 민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장모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계산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그 변화를 느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보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병실에는 설명이 줄었다. 대신 결정이 빨라졌다. 검사 일정이 앞당겨졌고 필요한 서류는 알아서 준비됐다.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병원은 움직이고 있었다. 민우는 알 수 있었다. 이제 이 병원 안에서 아버지는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수진을 둘러싼 일들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VIP 병동으로 옮긴 뒤부터 병원의 하루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전날까지 검토해 보겠다던 말들은 사라졌고 대신 오늘 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민우는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누군가 부탁하지 않아도 병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오전 10시 간호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보호자분, 오늘 추가 검사 일정이 조금 당겨졌습니다. 민우는 놀라서 물었다. 오늘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원래는 다음 주로 잡혀있던 검사인데 오늘 오후에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은 선택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다. 잠시 뒤 원무과장이 병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서류를 한가득 들고 있었다. 그는 민우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말은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선생님, 해외협력병원 쪽에서 답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어디입니까? 일본 쪽 한 곳과 독일 쪽 한 곳입니다. 조건은 비슷하지만 독일 쪽이 대기 기간이 조금 더 짧습니다.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다. 대기 기간이 짧다는 말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린 적은 없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무리 없는 쪽으로 진행하십시오. 원무과장은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장모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애쓰는 표정이었고 이내 따라가기 어려운 속도라는 걸 인정한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무엇을 묻고 병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이에 오가는 말의 무게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장모도 느끼고 있었다. 잠시 후 장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비용 문제는? 말끝을 흐리며 묻는 질문이었다. 원무과장이 대신 답했다. 초기 치료와 검사 비용 일부는 재단 쪽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리 중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장모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어졌다. 그 말씀이 확정이라는 건가요? 원무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부 결제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병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불안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고 장모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 말수도 적고 설명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병원 안에서는 모든 결정이 그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추가 검사가 진행됐다. 일정은 한치의 지연도 없었고 결과는 곧바로 담당 교수에게 전달됐다. 교수는 병실로 직접 찾아와 설명했다. 현재 상태라면 해외 이식 루트를 병행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민우가 물었다. 그럼 언제쯤 가능성이 보일까요? 교수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다. 빠르면 몇 주 안에도 방향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약속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전진이었다. 교수가 나간 뒤 장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만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민우를 불렀다. 사위.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님. 장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한쪽만 보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 말에는 사과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민우는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바뀐 건 병실만이 아니었다. 속도, 말투, 결정,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은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병원 안에서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누가 이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VIP 병실의 아침은 조용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수진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고 모니터의 숫자도 전날보다 안정돼 보였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아침이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다. 장모와 장인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걸음은 전보다 느렸고 병실 안을 둘러보는 시선에는 묘한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우리 딸 상태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네. 장인은 그렇게 말하며 수진을 바라봤다. 장모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가 이내 풀렸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주 원장이 짧게 인사를 하고 들어왔다. 오늘 오전에 해외협력병원과 1차 화상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장모의 눈이 커졌다. 오늘이요? 주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결과에 가까웠다. 주 원장은 더 덧붙이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모는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옷차림도 표정도 처음 봤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병실 안의 모든 흐름은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장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 앞에 섰다. 사돈 어르신.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그동안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장모의 목소리는 낮았고 변명은 없었다. 사위 집안을 너무 쉽게 판단했고 사위에게도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다. 장모는 말을 이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염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사과는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짧게 답했다. 지금은 아이 이야기만 합시다. 그 말에는 꾸짖음도 용서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다만 선이 분명했다. 장모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 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우가 급히 일어섰다. 아버지, 잠깐만 더 계시다 가세요. 아버지는 손을 내저었다. 여긴 이제 병원이 할 일이다. 그리고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넌 남편 자리 지켜라. 그 말은 명령도 위로도 아니었지만 민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아버지는 병실을 나섰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장모는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너무 겉으로만 봤구나. 장인이 낮게 말했다. 장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다시 수진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수진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전날보다 조금 더 힘이 느껴졌다.
민우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아직 넘어야 할 고비도 많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 병실 안에서,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더 이상 무시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알아봤다. 누가 책임지는 사람인지, 누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인지. 그날 이후 민우는 알게 되었다. 사이다란 누군가를 눌러 이기는 게 아니라 관계의 자리가 바로잡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가졌는지도, 어떤 자리에 앉았는지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지로 드러납니다. 그날 사위는 다시 보였고, 그 사위의 아버지는 말없이 모든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어른은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야기 속 아버지처럼 말없이 버텨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을지라도 가족을 지키는 선택만큼은 끝까지 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